제일 스치는 바람에 제일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그리워하네. 제일 진한 밤 꿈속에 제일 만났던 모습은 내 가슴 속 깊이 열흘 남아있네. 제일 하루만 여름날이 말기 사라졌다 해도 제일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일 난 너를 못 잊어. 제일 반갑습니다. 침 튀었습니다. 놀라실 것 같아요. 포동산 경매 초보가 보수 대기 82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지희, 지영이, 주희 이런 저희들을 진희. 진미 진미 가슴을 들뜨게 했던 이순희의 제 얘기를 들으면서 82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준영입니다. 네, 저는 육회 김명숙입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네, 춥더라고요, 이제. 추워요. 네. 어젠 춥대. 진짜 이건 춥더라고요. 파카 입고 왔대? 겨울 옷을 입고 왔대? 왜 그랬어? 어제 추워가지고. 오늘은 옷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하면 안 추워. 항상 베풀어. 좋겠다. 마음이 따뜻해서. 성경에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산상에서 이렇게 다 설교를 할 때 했었던 얘기야. 그래요? 근데 나는 그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또 열심히 또 찾아봤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럼 지금 졸라 못 사는 너희들은 그대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야? 마음이 가난한 거하고 그 마음이 가난한 게 뭐야?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내가 막 찾아봤지. 네. 도대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네. 누구를 얘기를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원래는 뭐 히브리어인데 그 라틴어가 히브리어가 뭘 하여튼 몰라 하여튼 옛날 말인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애들이 중국 성경에 번역이 된 게 있어요. 중국 성경에 번역이 된 거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겸손한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 험블이라는 걸로 번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마음이 소박하고 겸손한 자. 내 말 잘 듣는 너그 이런 얘기야. 그렇지. 번역의 문제였구나. 자,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는 다시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할 주제는 기획 부동산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얘들 때려잡아야 돼. 주변에 다 한두 명씩 있지? 있지. 있죠. 없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을 해소해주고 일소를 시켜주고 그럽시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걸로.
또 그 질문 해소하기 전에 우리 강의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 자, 강의 커리큘럼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이게 예. 나왔어요? 간이 나왔어요, 간. 간. 아, 그러면 큰 목차를 이제 우선 큰 얘기해 주는 목차. 게 어떨까? 그 큰 목차를, 제가 지금 핸드폰이 충전 중이라. 자, 여기 있어요. 자, 자, 우선 이제, 그 총 6번 강의를 할 텐데, 매번 강의에 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전. 그 실전은 그 숙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추천 물건을 분석하는, 요런 이제 시간을 이제 가집니다. 그거는 우리 제가 진행하고요. 우리 육회, 김 사장께서 이제 진행을 하시고, 경매 이론 강의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시간 중에 2시간은 경매 이론 강의로, 그 다음 나머지 1시간은 추천 물건 분석 강의로. 오케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가져온 추천 물건을 분석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는. 그러니까 자기가 경매 사이트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물건, 자기가 우량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물건을 자기가 하나 들고 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왜 이게 우량 물건인지를 물어보고, 우량 물건이면은 잘 골랐다고 칭찬해 줄 거지만, 요건 요런 문제 때문에, 또는 수익성 때문에, 또는 권리성의 하재 때문에,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줄 거고, 그리고 그 주에 제일 좋은 물건을 골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표창이 있을 겁니다. 표창! 표창! 자, 어쨌건. 하여튼 이제 실전 강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론 강의는 첫 번째 이제 제 1강에, 첫 번째 주에 이제 해야 될 내용, 경매란 무엇인가. 이걸 할 겁니다. 경매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경매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매 투자, 이거 이제 뉴스에 보면은, 이 부동산 투기꾼 새끼들, 나쁜 새끼들, 이렇게 거의 비난을 받아요. 경매 투자가 이제 비난받을 일인가. 우리 사실을 도덕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이 나쁜 짓이 아니야. 이게 돼야지, 이렇게 경매 투자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투자로 수익을 내는 메커니즘을 이제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잖아. 시세 차익.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 시세 차익을 가지고 수익을 낸다. 이러면 너무 단순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매 투자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야지 물건을 보는 눈이 생기겠지. 그 다음에 경매의 이제 종류들을 강의를 할 거예요. 경매 종류. 그러니까 경매도 있고, 공매도 있고, 무슨 사경매도 있고, 공경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목적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첫날 강의에 이제 첫 번째 제1주제가 경매란 무엇인가. 그 다음 제2주제가 경매 목적물이에요. 경매 목적물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경매 목적물 아파트지, 토지지,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매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이걸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 가지고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물이나 종물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토지를 하나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토지 위에 수목이 하나 식재가 되어져 있는데 이 수목이 가치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낙찰 받아가지고 취득할 수 있냐? 이거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경매 목적물을 공부를 할 텐데, 이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부동산, 그 다음에 유체동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할 겁니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게는 목차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 좋아, 시간 한 2시간 해! 자, 그 다음 이제 1강에서 세 번째 주제가 경매 절차입니다. 절차를 이제 개괄을 할 텐데, 오늘 이제 크게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할 거예요. 절차 문제는, 절차가 왜 중요하냐면, 절차에 대한 이 진행 과정들을 머릿속에 깨차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는다고.
이게 머릿속에 한 그림이 싹 그려져 있어. 이 사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게 다 있으면은, 걱정이 없는데,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절차도,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깨차 사실은 일각만 들어도 뼈마리를 벗을 수가 있어. 오케이. 그 다음 이제 2주차 두 번째 강의에서는 경매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배울 거예요. 경매 대상인 물건에 여러 권리들이 있을 텐데 이제 권리를 배울 텐데 이제 권리를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눌 겁니다. 담보 물권, 뭐 용익 물권, 그 다음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권리, 권리상의 이제 부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거고, 그 다음 이제 이 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주제가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경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3주차, 세 번째는 이제 이 권리를 대략적으로 배웠으면은 권리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권리 파악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그 3주차에서 이제 권리 파악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부 읽는 방법. 요거 배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카페에도 등기부, 확인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냐. 이게 등기부가 세로로 바뀌어서 오히려 더 보기 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예. 요즘 저 떼면은 세로로 나오지. 예, 이제 세로 읽는 법을 한번. 근데 난 가로가 편하던데. 세로로 바뀌었다고? 예. 언제? 인쇄를 하게 되면, 한 달, 한 달 정도 이렇게 됐어요. 가로로 나오던 게, 이제 요즘은 세로로 예, 나오더라고. 9월 30일인가? 예,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얼마 안 됐죠. 한 2주 정도. 세로로 바뀌었다면 세로로 쓰는 거야, 이렇게? 1번처럼? 이제 그 용지를 뽑을 때, 읽을 때 세로로 해서 읽을 수 있게. 요렇게 예, 나오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예, 좀 더 보기 편하게. 예. 그러면 한 장에 값 굴고 다 나와? 아니, 그런 건 그냥 아니고? 그건 똑같은데, 이제 그 프린팅이- 가운데 폭이 좀, 예, 줄어든 거죠. 프린팅이 가로냐, 세로냐, 예. 그 차이야. 아, 달라진 거 없어. 똑같이 어려워.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부 읽는 방법. 예, 이제 부동산 등기부를 가지고 이제 경매 목적물의 권리를 파악하는 게 이제 첫 번째예요. 이거 이제 봐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현황 조사서, 매각 물건 명세서, 세대 연락 내역서 등에서 파악해야 될 권리상의 정보.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더해서 감정평가서까지 해주면 좋겠는데, 거기 이제, 한 물건이 나오면은, 그 물건에 관련된 서류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등기부, 감정평가서, 세대 연락 내역서, 문건 송달 내역서, 뭐, 엄청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주면. 요게 이제 세 번째 3주차에서 이제 주제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경매 목적물의 말소 기준 권리 배웠고, 권리 다 파악을 했고, 이제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확인을 했으면, 이제 경매 절차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를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인수하는 권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이제 4주차 때는 경매 절차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 첫 번째로 주택 임차권, 오케이. 그 다음에 경매 절차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 두 번째 상가 임차권. 그러니까 주택 임차권하고 상가 임차권을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대학령 얘기가 나오겠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어야지 경매 절차 매수인이 인수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주차 때는 경매 절차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 세 번째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경매 절차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 네 번째 시간에는 전세권, 법정지상권, 가처분. 요거는 특수 물건이에요. 특수 물건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것이다. 그렇지. 그거는 이런 정도만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주차 때 이제 인수되는 권리도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경매에 의해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다음 인도를 받는 방법. 그러니까 명도 인도 방법.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매각 대금의 배당.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 요게 거의 완결된 그 커리큘럼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알면은 어디 가서 경매로 모른다는 소리는 안 들을 거예요. 완벽하게 숙지했을 때 얘기지. 이게 이제 가안이잖아요. 가시안. 근데 이제
뭐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그거죠. 뭐 조금 처음 병아리인데 사실 병아리 닿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실질적으로 초보가 궁금할 만한 뭐 이제 물건 검색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기대를 많이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도대체 경매는 알겠는데 경매로 돈을 벌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한번 그 절차를 좀 더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여기서 좀 중딱반으로 뺄 수 있는 내용을 조금 삭제를 하고 조금 더 이제 물건 검색 부분이나 아니면 명도 뭐 이런 수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넣을 수 있으면은 그 부분을 좀 추가를 해서 사실은 지금 네. 제가 이제 짠 저 프로그램은 자, 경매 초보부터 고수까지 저 내용은 다 숙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저게 완벽하게 숙지돼 있으면 경매 고수야. 모든 경매 물건들을 다 분석할 수 있고 그 자기 나름대로 수익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매 완전 초보들이 이거를 다 숙지하기는 어려울 거다 말이지. 그래서 대략적인 이제 기본 개념들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금 강좌를 진행을 하고 그 중탁반이나 고수반은 조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는 빼고 일부는 좀 더 내용을 심화시키는 그런 이제 특수물건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지금 이제 초보 쪽에서는 경매 투자로 수익을 내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좀 해서 그걸 어쩌면 이제 거의 한 타임 두 타임을 잡아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간으로 저렇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저 내용은 어떤 그 시기든지 강약은 있겠으나 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예. 자, 우리 강의 계획이 10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사당역 2번인지 3번인지 몇 번이었더라? 3번으로 알고 있나? 어쨌든 예. 자세한 장소는 또 공지하겠습니다. 그 날짜 임박해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팟빵이나 네이버 유쾌맨캐 부동산 경매에서 직접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카페에 올라온 질문, 우리 와그리님이 올라온 질문을 제가 일부러 답변을 안 해드렸어요. 이 방송에서 다뤄보자고. 우리 와그리님이 하는 질문이 좀 심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매를 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매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그래서 내 모르는 거 다 가르쳐도 이렇게 그러는데 와그리님은 꼭 집어가지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좀 심도가 있어서 우리 명쾌 이 선생한테 밀었어요. 제가 일부러 답변을 못 달고 안 달기도 하고 못 달기도 하고 자 질문 내용 어떻습니까? 저기 이제 81회 팟빵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듣고 나니까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전세로 다른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과반수 이하 지분권자는 임대인에게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인 임대인이겠죠. 임대인에게 전세금 중 지분 비율만큼의 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율 정도의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판례가 이런 입장이죠.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과반수가 있는 그 지분 물건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집을 비우고 새로 전세 놓을 수 있으면은 과소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에게는 전세 금액에 대한 비율만큼의 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정도만 주고 자기는
과반수 지분권 낙찰받은 자는 제법 큰 금액을 가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지. 괜찮죠. 좋습니다. 큰 돈을 자기가 만지고 예. 이자만 떼주는 거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 이렇게 전세가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좀 그렇지. 그게 이게 전세 큰 돈을 맡기고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집주인 전체로부터 보장을 안 받고 과반수 지분권자에게만 이렇게 그 사람하고만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게 실제로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부동산에서는 항상 깨끗한 걸 원하니까. 그래요. 예. 좀 이거 이상하다 싶으면은 글쎄요.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도 여기 사인해주면 안 그렇지. 되겠냐라고 예,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돈으로 이제 입을 틀어막든지 뭐 이렇게. 이제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니까요. 자, 그렇고, 요거는, 뭐, 그것도 좋은 투자 방법인데, 그 현실적으로 실현이 잘 안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 이전에 다른 유치권 강의에서 들은 것 같은데, 유치권자가 경매 실행권이 있으나, 우선순위가 밀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제는 경매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낙찰자가 낙찰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소유자인 낙찰자에게도 경매 실행을 유치권자가 할 수 있을까요?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거의 모든 권리관계가 깨끗하게 청산이 되어서 유치권자가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면은 꽤 돈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내가 유치권자야. 오케이. 근데 경매가 이루어져가지고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이때 유치권자가 경매 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게 자기 배당을 받으니까 수익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자, 답을 말씀을 드리면 경매 청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 개코나 실익은 없습니다. 전에 왜냐하면 그런 얘기 했었지. 경매 청구를 해가지고 배당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변제권이. 아니 그 우선 변제권이 아니 지금 낙찰자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배당 요구 자체가 안 돼.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면은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우선 면제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낙찰자는 유치권의 부담만 인수할 뿐이지 유치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자기 채무자가 아니야. 남의 재산으로부터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저당권은 조금 달라요. 저당권은 그 자체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저당권을 실행해가지고 자기 이제 피담보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유치권은 그런 권능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로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그렇지. 경매는 청구할 수 있으되 경매를 청구한다는 얘기는 유치권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고 난 다음에 낙찰자에게 다시 유치권 주장하는 것은 안 돼요. 그 유치권의 소멸을 이제 특별 매각 조건으로 해가지고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결국 일반 채권자로서의 배당만 받는다. 그렇지. 이 얘기가 되는 근데 낙찰자에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유치권자가 경매를 청구한다는 얘기는 바꾸 얘기를 하면 유치권 포기하고 돈은 안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보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아니, 경매를 한 번 더 청구해가지고, 그 낙찰자를 괴롭히는 수단? 낙찰자가 왜 괴로워? 아니, 뭐, 경매 절차, 막, 경매 들어가고, 막, 법정에서 뭐, 우편물 날라오고, 막, 괴롭잖아! 나는 고마울 것 같은데? 싸게 샀는데 그죠? 싸게 샀는데 비싸게 팔아주네? 없애면 유치권이 없어지네? 예. 아주 고맙지. 땡큐지. 안 그래도 지금 못 팔아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왜 실익이 없는 걸 갖다가, 그런 권리를 줬을까? 경매를. 뭐,
아니 그러니까 유치권을 포기하고 경매를 실행한.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현실에 있었던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냥 생각을.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유치권자가 돈 못 받는데 유치권을 포기하고 경매 절차 매수인 보고 요거 제값 받고 팔아가지고 당신 돈 하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요즘에 뭐 유치권이 없어진 게 많이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 법이 지금 개정안이, 개정안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 있고 해요. 그거 언제쯤 얘기인데. 되게 옛날에 한 5년도 넘은 네. 얘기 같아. 이 유치권 없앨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일을 안 해. 이거 토론하고 상임위 통과하려고 그러면 부채 할세버리야. 내가 보기에는 한 10년은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유치권이 없어지면 안 돼. 왜? 특수물건이 있어야 나도 먹고 살지.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있으면 좋고 이제 이거를 뭘로 바꾼다 그러죠? 실제 행할 수 있는 채권으로 그러니까 유치권이 예. 지금 이제 물권이다 말이에요. 물권. 네. 독일에서는 유치권을 물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채권 관계 힘으로 봐요. 그러니까 채권적 권능만 준단 말이지. 그러니 이제 우리는 공사업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그 경향이 있다는 거야. 유치권을 대세적인 물권으로 준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수정이 안 되면 최소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라도 없애야 된다. 예컨대 경매 목적물로 나와 있는 그 물건에 해당하는 공사비 그 정도에 관해서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체 아파트 전체에 대한 공사비를 유치권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줘 버리면은 그 낙찰 자체가 아예 안 되거든. 이게 채권으로 해서 독일처럼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오히려 경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수물건 투자거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창호공사를 했어. 한동에 창호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거는 101호야. 그럼 101호 정도만 유치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인정 안 해버리면 되는데 101호의 창호공사비에 관해서만 유치권을 인정해주면 되는데 전체 창호공사비에 대해서 101호에 관해서 유치권을 인정을 해버린다고. 예를 들어 101호에 창호공사할 때 공사비가 1,000만 원인데 전체 창호공사비는 100개면은 뭐 이제 가령 10억이잖아. 그러니까 101호에다가 10억 원 채권을 그 유치권 행사하는 것들 인정을 한다는 거. 이게 유치권의 불가분성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좀 제한을 하자라는 이제 입법안이 이제 개정이 되고 뭐 입법안이 지금 이제 여러 번 이제 올라가 있는데 논의 자체가 아예 안 돼. 논의 자체가 안 되고 걔들한테 실익이 없잖아. 걔들 실익은 뭐냐면 다음 총선에서 지가 당선되느냐 마느냐 오로지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 그 전 정권은 안 될 수 있다고 저 생각을 해요. 어쨌든 대통령도 그런 쪽이었고 해서. 근데 지금 이제는 또 모르지 않나. 큰 대차 없어요. 대체 없나요? 뭔 차이가 있겠어. 의원들의 기본 속성이야. 얘들 속성이. 유치권은 문제가 많죠. 사실은 이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지나치게 강화되어져 있는 부분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과정에서 유치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이제 없잖아, 사실은. 유치권 신고서 달랑 이제 걔가 지금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을 해도, 허무인이 제출을 해도, 이게, 다 기록이 되고 나타나고 하는데. 심지어 기록을 안 한 상태에도 나중에 주장해도 그렇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어떻게 개선을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와거리님의 질문이네요. 자, 유치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은 알겠는데, 자, 유치권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일단 소멸시효부터 얘기를 해봐. 소멸시효 3년 확실해요? 그 유치권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그걸 이제 피담보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치권부 채권.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대체로는 3년입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 3년인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유치권의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이라면, 그러면 이제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민법이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비용상환 청구권은 이거는 이제 공사대금 채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필요비 이익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의 성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질이 이제 일반 민사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 될 것이고 상사 계약이 되면은 소멸시효 기간은 이제 5년이 될 것이고 뭐 등등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3년이다 이렇게 이제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뭐냐? 이걸 먼저 검토를 해서 이게 3년인지 5년인지 10년인지 이렇게 이제 따져가야 될 일이고 주로 이제 공사대금 채권이니까 그렇지. 3년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공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3년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가지고 시효 중단 조치를 취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이제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들은 소를 제기하는 것만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령, 공사업자가, 채무자 계좌를 압류했다든지, 가압류를 걸어놨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거예요. 내용 증명 보내는 것도 어떨까? 내용 증명 보내는 것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이행 최고라고 해서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데, 다만,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행을 촉구했다. 이때는 이행을 촉구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돈 달라고 촉구하는 것 이외의 보다 더 강력한 권리 행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되네. 그렇지. 그래야지만 시효 중단의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뭐 계좌 가압류를 했다든지. 그렇지. 뭐가 있을까? 뭐 지급 명령. 지급 명령 신청을 했다든지, 뭐, 내지는, 뭐, 재판상 화해를 했다든지, 등등의 이제 조치를 취해야지 시효 중단의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뭐 달랑 문자 하나 보내가지고, 돈 왜 빨리 안 갚어? 돈 왜 빨리 안 줘? 이거 가지고는 안 되네. 근데 이제 시효 중단 사유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를, 그러니까 제3자가 확인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곤란하지. 이거는 어려워요. 그럼 이제 결국은 누구가 이제 얘기를 해줘야지만 알 수 있냐면은 채무자가 얘기를 해줘야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채무자 계좌가 가압류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제3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알려면은 은행 직원 통해 가지고 몰래 알아야 되는데 다 범죄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라서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 법적인 절차로 알려면은 일단 낙찰을 먼저 받고 난 다음 시효가 중단되는지 아닌지 그러면 일단 입찰 보증금 날릴 생각하고 도박을 해야 된다는 날릴 얘기잖아. 생각하고. 지금 이게 그거하고 비슷해. 얘가 가장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단 낙찰을 받아. 그 다음에 소를 걸어. 아니 그래서 이제 사건 내역을 열람하고 내가 이제 이해관계자가 되니까 법원에 있는 모든 서류들을 열람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내가 이해관계니까 당당하게 찾아가서 너 가장 임차인이 아니야 그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알 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게 없냐 이거야. 그런 꿀팁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이것만 확인이 되면은 돈을 벌 수 있잖아.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공개적으로는 좀 얘기하긴 그렇죠. 만나서 술 한잔 먹으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 나는 가장 임차인을 알아내는 꿀팁이 하나 있긴 있어. 꿀팁이 그 책에서도 안 밝힌 꿀팁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말 못하지. 술 한잔 먹고 친해져야 얘기하지. 강의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 들으면. 강의에서는 그게 이제 동영상으로 찍는다 그러면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 이번 강의. 강의 뒤풀이 시간에는 그렇지. 디프리 시간에는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우선은 이제
적법한 절차로는 알 수가 없다. 적법한 절차로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 질문을 보니까, 제가 관심 가는 물건의 채무자가 파산해서 찾을 수가 없네요. 채무자가 이제 공사업자가, 채무자, 공사 대금 채무자가 파산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럼 파산 관제인이 있을까, 아이가? 얘가 파산했으면은, 그럼 관제인 변호사 찾아가야지. 이제 파산 관제인, 이거는 보나마나 시효가 중단돼 있어요. 왜냐면 파산했으면은, 공사 대금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놈이 파산 관제인에게 이제 내가 파산 채권자라고 신고했겠어, 안 했겠어? 채무자 파산했으면은, 파산 선고가 내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파산 관제인이 서명되어 있을 것이고, 파산 관제인이 파산자의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 신고를 하라고 요구를 해요. 신고 안 하면 그 파산 재단 배당에서 배제돼. 그러겠지. 그러니까 공사 대금 채권 당연히 파산 신고를 했을 거다 말이에요. 이거를 파산 절차 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산 절차 참가는 시효 중단 사유가 돼요. 이거는 보나 마나 그냥 시효가 중단돼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개별적인 사건마다 추론해 볼 수 있는 팁들은 있습니다. 팁들은 있는데 그게 확실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 김 사장이 얘기하는 가장 임차인인지 아닌지도 추론해 볼 수 있는 팁이지 그게 확실하게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진짜 꿀팁이야. 알 수 있는 꿀팁이야. 강의 뒤풀이 때. 낚였다고 막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들으려고 내가 그러니까 그리고 대표 시간에 술 계속 먹여. 술 취할 때까지 꿀 때까지 기다려. 아이 막 술 취하면 또 이게 또 믿을 수 있는 정보인지 이게 정확한 거야. 이게 취해서 먹었거리는데 이게. 자, 마그리님의 질문은 이렇게 답을 하는 걸로 네. 그래요. 마치고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주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이 도대체 뭐야? 노준영 씨 네. 아시는 지인이 최근에 뭐 한번 당했다면서? 최근에 당한 거라기보다 보통 기획부동산을 당하신 분들이 묵혀놓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뭔가 이런 기대감을 품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기인 걸 알게 되는 것도 한참 뒤고 그리고 이제 그걸 쪽팔려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뭐 보통 한 5년, 10년 전 사건을 좀 이제 좀 여유가 있고 좀 이제 하니까 이제서야 이제 좀 드러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획부동산의 행태가 요즘은 바뀌었는데 얘들이 경매로 넘어왔어요. 근데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전라남도 무안에 공항이 생긴다. 무안공항이 생긴다. 네. 그러면 무안 근처에 아주 쓸모없는 악산, 경사도가 30도, 40도 되는 그런 30도 되는 산을 갖다가 지주 작업을 해. 그러면 그게 한 몇만 평 되잖아요. 그럼 10만 평이라고 칩시다. 평당 가격이 평당 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밖에 안 해. 시세가 평당 1,000원밖에 안 해. 시세가. 경매로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시세로? 실제로 살 실제 때 시세로. 실제 경매 말고 그때 당시에는 뭐 아주 상값에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아주 바도판처럼 잘게 분필을 해요. 예. 그러면 10만 평이 어떻게 되냐면 뭐 1,000평씩 500평씩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1,000평을 한 명 한 명 팔아. 근데 그 1,000평이 한 명만 사는 게 아니라 한 10명이 공유로 사게 돼요. 그럼 자기 집은 한 100평, 1,000평 같으면 그쵸. 10명이 네. 사게 되면은 100평이잖아. 그럼 그 얼마에 파느냐? 한 500만 원씩 이렇게 판다고. 500만 원 정도 부담 없으니까 1,000만 원 이하짜리로. 근데 생각을 해봐요. 그걸 100평을 뭐 한 500만 원 산다 그러면 10만 평이 얼마나 돼? 걔네들이 살 때는 한 1억 정도면 사. 1억에 사가지고 50억, 60억, 난 100억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판다고. 근데
그 바둑판처럼 악산에 아무것도 행위를 할 수 없어. 근데 거기 무한공항이 들어오고 뭐 어쩌고 이걸 이제 텔레마케팅 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그리고 급여를 주면서 이제 그 제3자들 모르는 사람들한테 팔았다고. 근데 이제 기획부동산이 점점 알려지고 하니까 압박을 줘요. 급여를 주는데 못 팔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인한테 뭐 삼촌한테, 이모한테, 조카한테 전화해가지고 500만 원짜리 괜찮은 거 나와 무한공항 들었는데 그 근처에 있냐야 사면 돈 될 거다 투자해놔. 그러면 땅도 안 보고 돈 500만 원 송금해줘 버려. 조카니까 이모니까 삼촌이니까. 그러면 팔라고 하면은 그 지분을 자기 누군가 사야 되는데 그 지분을 살 수도 없잖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걸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가지고 팔라 그러면 10명한테 다 소송을 제기해야 돼. 인지대 보내야 되고 송달료하고 돈 들잖아요. 그거 팔 수가 있나? 그리고 실제로 그거 경매로 나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매로 나와봤자 그게 뚝뚝 떨어지고 그거 자기 지분만큼 그러면 결국은 5천만 원에 팔려야 자기가 투자한 돈 500만 원이 자기한테 배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1000평이 5천만 원에 팔리냐고. 실제로는 그게 뭐 1000만 원이야 500만 원에도 떨어져서 안 팔려요. 근데 내가 이걸 해결해 준 사례는 한 건 있어. 내가 아는 지인인데 제주도에 있는 땅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땅인데 옛날에 속아서 바둑판처럼 잘게 이렇게 갈라진 땅을 갖다가 누군가 샀어. 아무도 안 샀을 때, 아무도 안 샀을 때 이제 잘게 갈라진 땅을 갖다가 이제 아무도 이제 그들도 보지도 않아. 근데 2016년도, 17년도, 15년도 요때는 중국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막 사고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다행히 이제 어떻게 경매로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팔고 나온 사례는 있어요. 그렇게 호재가 다시 근데 그거 언제 사냐면 IMF 때 산 거야. 98년, 2008년, 20년 만에 파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시 이제 무슨 호재가 돌아온다거나 하지 않으면은 팔기가 힘들어요. 근데 최근에 기획부동산들은 이제 워낙 이제 무슨 호재가 있다 그래가지고 임야나 악산들을 사가지고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게 분필하는 게 이제 규제가 까다로워서 그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텔레마케팅들을 고용해가지고 급여를 주고 부동산 회사에 취업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젊은 애들을 꼬시는가 봐. 옛날에는 나이 많은 40대, 50대 부동산에서 좀 굴러먹은 뭐 실장들, 뭐 아줌마들이 이제 이쪽에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젊은 애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20대, 30대 청년들이 거기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자기 지인들한테 이걸 판다고. 그러니까 걔들은 결국은 자기 친구들한테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판단 말이죠. 지금은 어떤 경우에는 분필이 안 되니까 이제 만평 이렇게 만평 중에서 분필이 조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면적은 커지겠죠. 면적이 커지는 대신에 공유자가 수백 명씩 돼요. 공유자가 예를 들어 100명이다 그러면 분할 청구 소송도 엄두도 못 내. 요즘 송달료하고 인지대가 조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100명한테 송달료 인지대 보내버리고 나면 거의 소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자기가 들었던 돈 1000만 원이나 소송 비용만큼 들어가요. 100명한테 다 송달돼야 될 거 아니야. 송달 안 되면 어떻게 돼? 휴일 송달, 야간 송달, 특별 송달하고 나중에 공시 송달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100명한테. 예를 들어서 50명이, 80명이라고 치자고. 80명이 다행히 그냥 우편물로 송달을 받았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들어간다고. 받았는데, 20명이 어디를 가뿌리고, 조소지가 어디, 이사에 가뿌리고 어디 사는지를 몰라. 그럼 그 20명한테 휴일 송달, 야간 송달, 특별 송달 해봐. 비용이 엄청나서, 아예 팔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지분만 팔면 돼. 자기 지분만 누가 사가? 안 사가.
그 악산에 개발 행위 제한도 개발 행위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가끔 나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 오면은 이제 괜찮은 부동산인데 경매로 사준다고 어쩌고. 그럼 내가 이제 캐고 들어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몇 번지 땅이냐? 번지수를 알아야 사지. 물건도 안 보고 어떻게 사냐? 이제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자기 상사를 바꿔줘. 그 상사는 조금 아는 거야. 근데 그 상사도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대항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애꿎은 피해자들이 젊은 애들 특히 이중의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이제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그쪽으로 취업한 사람들 많아요. 그쪽으로 취업을 부동산 회사에 취업했는데 어쩌고 경매 회사에 취업했는데 그 경매 회사라는 게 옛날 기획 부동산들이 경매 회사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들어온 거죠. 원래 경매 회사들은 어떤 거냐면 그 경매 절차나 그 권리 분석을 잘 못하는 초보자들한테 권리 분석을 해주고 또는 법원에 정식 등록을 해가지고 매수 신청 대리를 해주고 이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먹는 사람들 그게 정상적인 경매 회사들이고 경매 컨설팅 회사들인데 그게 아니라 기획 부동산들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경매 회사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바꿔 달고 텔레마케팅 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전화지를 때리는 거야. 어느 지역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다 그러면 그 근처에 나와 있는 임야나 아주 싼 그 땅 토지들을 갖다가 사가지고 여러 명의 공유자를 그 지인들한테 팔게 만드는 거예요. 텔레마케팅 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걔 당하고 걔의 지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그것도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당하나. 그게 뭐 개발 호재가 많은데 이 땅을 이만큼 평수만큼 팔겠다 이렇게 해서 당하는 건가요? 개발 호재가 있긴 있어. 예를 들어서 평택에 뭐 삼성에 무슨 공장을 갖다가 더 확장을 하든지 그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그 삼성에서 무슨 발표를 하잖아. 그럼 평택 근처에 있는 아주 악산을 사들인다고. 악산이 경매로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호재는 호재니까 있어. 근데 그 근처에 있는 이 명칭 지역만 비슷하지. 거기는 개발 제한구역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우리 그 들어가면 비오톱 1등급 그러잖아요. 도저히 그 개발이 될 수 없는 그런 땅들을 그 근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호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그게 개발된 땅이라면 그러면 지가 지 삼촌하고 지 이모 끌어들여가지고 지 돈 주고 사지. 뭐하러 그걸 남한테 그걸 권유해가지고 팔겠어. 야, 생각을 해봐. 내년에 곱하기 2로 2배로 오를 땅이라는 걸 확신이 있다 그러면 왜 남한테 그걸 소개를 해? 마누라 똥 묻은 팬티 팔아서라도 지가 사지. 안 그래? 나 같으면 그러겠다. 그러면 그거를 애초에 예방하려면 번지수를 미리 물어보고 현장을 가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번지수도 안 가르쳐줘요. 번지수가 없는 건 기획부동산이다. 그렇죠. 그렇게 일단 보면 돼요. 네, 번지수 없어요. 그리고 개발 호재 있는 땅은 뭔가 전화가 온다 이러면은 그리고 기획부동산. 이제 무슨 계약서를 쓴다든지 할 때 돈부터 입금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아는 친구가 전화하니까 괜찮은 땅 나왔다. 500만 원이면 싸잖아. 그럼 1000만 원 이 안에서는 예를 들어 200평이다, 300평이다. 1000만 원? 사네? 돈 입금시켜주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이제 그 땅 등기해가지고 넘어오기는 넘어와. 근데 보면은 전부 다 완전히 악산이야. 산꼭대기야. 길도 없어. 맹지. 걸어서 못 가. 암벽을, 로브를 걸고 암벽을 타야 되는 그런 땅들이야. 그런 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권리 관계를 따지는 것을 이게 친한 사이에서 권리 관계 따지고 하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필요해요. 권리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그렇지. 근데 사람들 우리 이제 인식이 아직 그렇게 발전을 못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납니다. 우리 저 친구도 그 사례 얘기해줄까? 우리 이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네. 처형이 이제 돈이 좀 있어가지고 저기 시골 내려가서 같이 이제 전원주택 짓고 살자. 그 자기 이제 와이프하고 처형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저기 어디 뭐 시골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처형이 이제 대지를 하나 샀나 봐. 그 대지 한 200평 정도에 그냥 뭐 너네 그냥 그 우리 대지에 그냥 집 짓고 그렇게 같이 살자. 그래서 이제 처형 소유의 대지 위에 이 전원주택 2동이 이제 올라간 거지.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 와이프하고 처형하고 대판 싸움이 난 거지. 그러니까 처형이 열받는다고 그 대지하고 자기 건물은 팔고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팔고 나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 지상권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제3자가 자기는 자기 돈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제3자가 토지를 사고 나면, 자기 땅 위에, 뭐, 건물이 하나 있잖아. 자기 건물 외에, 철거하라고 당연히 철거소송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혈족간이니까 별 생각 없이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집을 지은 거죠. 애초에 그 땅을 분필해가지고 그 땅만큼 건물만 등기할 게 아니라 토지까지 분필해서 땅 사서 촌땅이니까 얼마 안 하잖아. 땅값은 1,000만 원 정도고 건물값만 1억 몇천 돼요. 1억 한 2, 3천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한 돈 1,000만 원 주고 땅을 샀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이제 토지를 파는 순간 자기 건물이 철거당할 위험이 있는 거죠. 그 땅만큼 사서 분필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유 뭐 언니인데 어때? 그러다가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뒀으면은 이게 싸움도 어쩌면 안 났을지 몰라. 왜냐하면 그 처형이 이것들이 내 땅 위에 집 짓고 사는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고.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무시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권리가 아주 분명해지게 되면은 쟤는 쟤네고 나는 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관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권리 관계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이걸 미리 건물만 등기할 게 아니라 토지도 분필해서 등기하자라고 집사람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언니인데 뭘 어때? 그러면서 말할 때마다 야단을 맞았대. 지금 이제 입장하고 바뀌어서. 그렇지.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런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기획부동산 같은 것도 사실은 권리관계를 좀 정확하게 알면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그렇지. 안 당하고. 그러니까 무슨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해서 저 나오는 부동산들이 있죠. 그거는 거의 90% 이상이 기획부동산입니다. 90% 거의 전 99%라고. 거의 99%가 돈 되는 거 왜 전화로? 왜 전화로 안 줘? 찾아 나서도 줄까 말까인데 그죠? 그렇죠. 예, 안 줘요? 찾아 나서 다 매물이 없고 이미 꾼들은 다 사가고. 당연하지. 예. 그건 거의 99% 기획부동산이고 예. 번지수를 가르쳐달라 그러면 안 가르쳐줘요. 두 번째로 번지수 안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다 계약 단계에서 번지수를 알았다고 하면 그 번지수를 찍어보면 전부 다 악산이에요. 예. 평지에 있는 아주 절대 농지 뭐 이런 것도 살 수는 있긴 있어요.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살 때 이게 단독 명의냐라고 물어봐야 돼. 내 명의냐. 계약서에 명시 지분이냐 아니냐라고 명시 확인을 해야 하고 사야 돼. 그리고 시세도 알아봐야 되고. 예. 이게 공동 지분으로 들어갑니다. 땅이 너무 커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런 순간 그거는 이미 게임 끝났어요. 그럼 지분이 한두 명이 아니야. 100명씩 200명씩 들어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럼 이미 당한 사람들이 말이 지금 들으실 수 있잖아요. 좀 혹시 방법 없어요. 그 땅을 살 사람이 없어요. 누가 사겠어요, 그 지분을. 그 지분을 파는 순간 자기는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떠넘기는 거 꼴이 똑같은 거예요. 모르겠어, 그 땅에서 갑자기 금광이 발견이 된다든지, 금맥이 발견이 된다든지, 지하 아니, 이게 광물 생각보다 당한 분들이 어떻게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상담을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해결 방법이 없는데 왜 상담을 왜 받겠다고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는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계약 관계를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해놓고 기획부동산에 팔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땅을 사고 팔았어요. 자기 매매 계약서에 동의했고 돈도 보냈고. 물론 이런 거는 가능할까? 지분인지 몰랐다. 여러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난 사지 않았다. 그 이제 저기 상담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인단을 모집을 해서 기획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뭐냐면 기획부동산 회사는 그거 다 끝내놓고 회사 문 닫습니다. 그렇지. 그러고 사장들이 대부분 바지 사장인 경우가 많아요. 바지 사장 내세워놓고 노숙자들. 걔 내세워놓고 결국은 걔만 치고 실제로 다른 놈들 전주들이나 이런 놈들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제 그거를 구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법무법인도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피해자한테 돈을 뜯어내는 것일 수도 있어. 그렇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인터넷 쳐보면은 기획부동산은 잘 해야 되고 혹시나 피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개씨발 네. 개 호러 새끼들이야. 이 존만한 새끼들 확 잡아 죽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국 예를 들어 사회가, 저 1인당 예. 수입료로 50만 원씩 100명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소송을 하겠다. 이제 확정 판결은 받아줄 수 있어요. 예. 판결 받으면 뭐해? 종이 받았는데. 기획부동산 사이버머니. 사이버머니. 사이버머니가 되는 거지. 니도 사이버머니 좀 있잖아. 매덕 되잖아. 다들 사이버머니 몇 억씩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회사 상대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면 낙찰받은 공유자들끼리 만약에 이제 몇백 명이 아니고 4명이나 5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요? 현실적인 방법은 일단은 공유자들이 적으면 공유자들끼리 이제 뜻이 네, 맞으면 이렇게. 그 땅을 팔면 되는데 전체를 네, 하나로 네. 팔면 되는데 그 악산을 자기가 사는 땅 그 값어치만큼 주고 누가 사겠어요? 아니면 안 그 산다니까. 땅을 이제 공유자끼리 연락이 되면 과반수라도 연락이 되면 사용 수익의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네, 악산이다. 사용 수익을 할 만한 네. 그게 같으면 괜찮은데 임야는 또 여러 가지 공법적 제한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뭐 사용 수익도 제한이 되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체가 다 단합을 해서 전체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게 제가 지금 제 지인분도 하필 또 무안이에요. 무한이야 또. 네. 왜냐면 그때 네. 무한이다 또 어디 한 번씩 개발 호재 나올 때마다 많았어. 예, 진짜 하필 딱 무한인데 어떻게 무한에게 딱 하셔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그분이 무한인데 공유자가 본인 이외에 4명이더라고요. 총 5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네. 평수는 얼마야? 평수가 인당 되게 적어요. 아무튼 몇십 평 안 되는데 네. 그런 거는 좀 임야야 뭐야? 임야인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임야에 30평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네, 인당 몇 평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지적도 같은 걸 이렇게 떼보면 예. 산인데 바둑판처럼 착착착착착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쫙 돼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쭉 해서 이제 길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지번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지적도상 이렇게 표시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요건 또 공유로 이렇게 또 해놔. 그럼 뭐 할 거야, 근데 그게. 그게 실제로 그렇게 자를 수 있나? 개발할 수 있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이용해가지고 서민들 돈 덩쳐먹는 새끼들, 서로 시발 잡놈 새끼들, 이 새끼들 잡아 죽여야 돼. 아줌마들 반찬값이나 좀 벌어보겠다고 땅에 투자하면 돈 된다니까 그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철원에도 기획부동산 많다. 철원? 철원에 왜? 아니, 그러니까 내 친구 어머니는 철원에 뭐 군사분계선 근처에?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예방하는 게 제일 좋다. 앞으로라도 안 당하는 게 제일 좋고 이왕 이게 뭔가 돼버린 거는 혹시 뭐 그 땅이 애초에 이제 살 때 뭔가 개발 호재를 보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호재를 보고 들어간 건데 근데 이제 지금 한 10년, 20년 지나면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100년 정도 지나면 모르겠다. 예, 어쨌든 뭔가 시간이 흐르면 당대에는 불가능하다. 자식들한테 넘겨주는 이제 그런 예. 몰라 이제 우리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망하고 뭐 대한민국이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면 몰라. 코리아 공화국 뭐 이런 게 생겼는 거죠. 코리아 공화국. 통일된 자,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부동산 투자를 한다. 내지는 경매 투자를 포함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는 조금이라도 좀 알고 그렇게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돈 된다. 라는 것은 허황된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나는 해요. 그러니까 권리를 아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 대략적으로라도 내가 이거를 처분할 수 있고 내지는 뭐 이런 정도만이라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없이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인이라 그래서 막 믿고 그래? 그럼 뭐 네가 괜찮다 그러니까 돈 보내줄게. 1,0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보내주다가는 나중에 이제 그 지인하고도 틀어지는 계기가 생겨요. 그 인간관계 깨지고 그다음 아까 무슨 법무법인에서 그 피해자들 이제 모아가지고 예. 뭐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은 사이버머니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해주긴 해주는데 판결은 받아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판결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그 채권을 추심해 가지고 실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지 그것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법무법인한테 맡기면 얘네들이 돈까지 다 받아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이버머니 딱 받아줘요. 그리고 성공 보수금 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그것도 그 상담을 하는 것은 좋지만 상담을 해가지고 실제 구제가 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실제 판결 받아가지고 판결 받아주겠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판결은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이거를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게 이제 가능한지 아마 다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법무법인도 요새 변호사들 워낙 많아져가지고 나쁜 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안 당하는 게 중요하고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사실 뭐 돈 되는 정보가 이게 자기가 이제 아는 거 왜 욕심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항상 제가 한 말인데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말인데 뭐냐면은 사실 주변에 돈 버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 뭘로 돈 벌었다 진짜 그 얘기 듣다 보면은 뭐든 다 돈이 되거든요. 뭐 사물함 파는 사업에서 돈 벌었다. 헬스장, 박스 만드는 공장, 플라스틱 공장, 마네킹 사업, 무슨 사업. 돈 안 되는 사업이 없거든요. 근데 그 많은 거 중에 다 자기가 배 아파 하지도 않으면서 굳이 재테크 토지 이런 거, 또 땅 이런 걸로 쉽게 돈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되게 배 아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돈 되는 정보가 자기한테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 지인들이 있고 자기 거래처가 있을 텐데 돈 되는 정보를 공짜로 자기한테 준다? 이거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돈 되는 정보가 자기한테 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돈 되는 거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자기한테 오지 않는다는 그 하나만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욕심이 없으면 사기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 꿀떡 얘기, 꿀떡. 민법 선생 얘기, 꿀떡 얘기했죠. 그 얘기를 해주고, 그 얘기를 끝으로 오늘 82회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꿀떡 얘기해줘. 아이, 그게,
우리 이제 내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그 형법 선생님이 절도죄와 절도죄와 횡령죄를 이 구별을 해주면서 사기죄까지. 절도와 횡령. 횡령이야? 절도와 횡령을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면은 그 애가 떡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 네네. 떡을 먹고 있는데 그걸 옆에서 쳐다보던 어떤 어른이 애 보고 야 저기 봐라. 그래가지고 저기를 딱 쳐다봤는데 떡을 확 배에 물어버렸어. 예. 먹어버렸어. 예.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네. 요거는 절도야. 예. 근데 이제 애한테 야, 떡 줘봐. 내가 꿀떡 만들어줄게. 애가 딱 줬지. 딱 받아가지고 입에 딱 넣고 꿀떡 이렇게 해서 꿀떡 먹어버렸어. 요거는 횡령죄. 그거를 이제 애가 욕심이 있었던 거야. 그냥 떡 먹으면 되는데 지가 꿀떡에 욕심이 생겼던 거야. 횡령이란 뜻이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82번째 방송 기획부동산 폐해 사례를 얘기하면서 82번째 방송은 마칩니다. 우리 경매 강의에 많은 분들의 성원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